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산 처리 부분을 보실 텐데요. 자, 오늘은 결산 처리 중에서 우리 결산 준비 과정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결산 분계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에 있는 결산 준비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 보시면요. 결산 정리사항 요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산 정리사항 요약 부분에 있는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일반 전표 입력 부분에서 결산 정리사항을 작성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가세가 없는 거래들이 발생하면 그 거래를 입력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지만 그 외에도 지금처럼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상에서 작성할 수 없는 추가 결산 정리사항들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산 시에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결산 정리 분계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추가적인 결산 사항들을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자, 이때 등록할 수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주 업종으로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에 기말재고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매출채권 또는 비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입력하실 수 있고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모두 다 퇴직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추계획을 작성하는 퇴직급여, 그리고 준비금, 법인세 등 부분을 입력할 수 있고요. 자, 이때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추가를 하셔서 여기에서 작성된 내용들이 전부 일반 전표 입력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반영된 전표들은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 결산 말일, 기말에 확인을 하셨을 때, 이때 결차, 결대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에서의 정리와 결산 자료 입력에서 모든 사항들을 추가하셨다면 그 이후로는 재무제표 작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산회계 1급 부분에서는 제조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것은 제조업에 대한 원가를 산출하는 명세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재무제표에서는요,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 후에 작업 순서와 관계없이 조회는 가능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 부분이에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를 가장 첫 번째로 봐야 하는 이유는 제조원가 명세서 부분에서는 원재료를 투입해서 재료비라는 것을 구하고요. 그리고 인건비, 급여를 넣어서 노무비라는 것을 구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사용한 전기세라든지 복리후생비 등등에 대한 비용, 경비라는 부분을 합쳐서 우리는 제공품을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제공품을 가지고 우리 실제로 완성된 제품들을 뽑아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완성된 제품들을 우리가 산출해내면 그 완성된 제품에 대해선 우리는 금액적으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다라고 불러요. 자,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부분은 우리 제품 매출원가 부분에 들어가는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 매출원가는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계정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해 주셔야지만
다음 단계인 두 번째 손익계산서 부분으로 반영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반영된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안에 있는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돼서 계산으로 적용이 되고요. 자, 이렇게 적용된 매출원가와 우리 손익계산서의 요소로 되어 있는 수익과 비용들을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우린 단기순이익을 확정시킬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 비용이 더 크다면 단기 순손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확정이 되면 우리 단기 순이익은 자본으로 들어가죠. 자본에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가요.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부분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입력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된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 상하고 동일한지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전부 다 맞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가 기말일 경우에 우리 월말 결산이 아니라 기말로 1년에 한 번 하는 결산인 경우에는 손익대체 자동분계를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자산부채 자본 요 세 가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차기로 2월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익과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기로 2월이 안 되죠. 우린 손익이라는 계정에다가 수익은 항상 대변에 쓰던 거였지만 차변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비용은 차변에 있었지만 대변으로 옮겨주면서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 우리는 남겨서 자본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지금 보셨던 당기순이익이었죠? 자, 이렇게 넘겨주는 당기순이익을 우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부분으로 반영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을 하시면요. 최종적으로 우리 부채 자본, 최종적으로 자본이 속해 있는 재무상태표로 반영이 되겠죠. 이익잉여금도 자본이니까 자본 다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됐었으니까 그 반영된 당기순이익 플러스 우리 전기에서도 또 이월되어 있었던 이익잉여금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기순이익을 차기로 이월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서 넘어왔던 당기순이익 중에 지금 남아있는 금액만큼을 더한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부분이 바로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자본에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모두 다 반영이 된다면 재무상태표에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 보여지면은 그때는 결산이 완료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했는데 에러박스가 나와요. 오류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순서대로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산 단계를 정리한다. 결산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마지막 재무제표는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결산 분계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절 결산 분계하기 부분의 첫 번째 결산 프로세스 부분 보실게요. 자, 결산 프로세스는 지금 보셨던 이 부분이죠. 우리 결산 정리사항 요약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하는 과정. 자, 이 과정을 우린 수동결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결산자료 입력해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붕괴 처리를 해줬잖아요. 자동 붕괴 처리가 됐지만 일반 전표 입력해서 작성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직접 붕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수동결산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반영하는 내용을 우린 자동결산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또 그 외에 결산부속 명세서도 작성하고 그리고 재정부에 반영하기도 한다. 자, 이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우리 참고적으로 나와 있고요. 자, 아래 바로 내려가서 수동결산 부분을 보실 건데요. 자, 수동결산 첫 번째 현금 가부족의 정리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 가부족에 대한 정리 부분을 보시면요. 현금 가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 금액보다 장부에 기입되어 있는 현금의 금액이 크거나 작을 경우에 사용하는 부분을 현금 가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금 가부족 계정은요, 우리가 결산 시점이 되면은 무조건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을 없애주셔야 하는데요. 자, 이때 없애주실 때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원인으로 우리가 현금 가부족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결산 시점 시까지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중에 우리가 현금의 과함과 부족함을 인식해서 자,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가부족 또는 차변의 현금 가부족, 대변의 현금 이러한 형식으로 기중에 붕괴를 처리했었다면 그때는 기말 결산 시에는 현금 가부족 계정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 기말 시까지 우리가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잡손실과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잡손실인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붕괴가 차변에 현금 가부족이 있고 대변에는 현금이 있었던 붕괴를 지금 정리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 잔액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때는 우리가 현금이 실제가 장부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가부족 이렇게 되어 있던 붕괴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현금 가부족 계정을 사용을 하셨다면 현금 가부족 계정을 기중에 사용을 하셨다면 지금과 같이 정리하는 거고요. 자, 우리 회사는 현금 가부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기말 결산시 돼서 보니까 실제액하고 장부액이 다르네요 라고 하는 경우라면요. 이때는 실제액이 장부액보다 더 큰 경우라면 자, 우리 장부 금액을 올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을 차변에다가 증가시켜주고 이거 어떻게 발생했는데? 이거 원래 우리가 원인 찾아서 넣어주셔야 되는데 결산시잖아요. 오늘이 12월 30일이 끝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잡이익으로 그냥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실제액보다 장부액이 더 큰 경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액에 맞춰서 장부를 줄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대변에 오면서 감소합니다. 그럼 그 감소한 만큼을 잡손실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 경우가 현금 가부족에 대한 정리의 붕괴입니다. 사용을 했을 경우와 우리 현금 가부족 사용 없이 바로 현금의 차액을 확인했을 경우 두 가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부분이에요. 자, 유가증권은 우리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그리고 만기보유증권을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을 시장가치, 즉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시면요. 첫 번째, 단기매매증권은요.
자,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은 1년 이내에 매매의 차익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구매하는 주식 채권 등을 말하죠. 자, 이때 이 1년 이내라는 기간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단기라는 용어는 구매 시점으로부터 1년인 거예요. 우리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 6월 30일 날 단기 매매 증권 샀으면 내년 6월 29일까지가 1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 기간과 관계없이 1년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회계 기간상의 결산 사항이 오면은 반드시 지금 몇 개월치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회계 기간상의 결산일이 오면 이때는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평가 처리하실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 가치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자, 주식으로 예를 들면 제가 1,000원짜리 주식 가지고 있었는데 결산 시 12월 31일이 됐는데 12월 31일 날 이게 2,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식의 가치가 늘어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그 증가한 만큼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반대인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공정가액보다 더 커요. 자, 이러한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내가 구매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진 상태가 되겠죠. 난 1,000원짜리를 구매했는데 900원이 됐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기 매매 증권의 가치도 감소시켜 주셔야 되고요. 떨어진 만큼이니까 100원만큼이죠. 100원만큼. 그리고 그 100원에 대해서는 비용을 발생시켜 주시고요. 자,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이 있는데요. 자, 매도 가능 증권도 일단은 평가를 하는 그 기준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리고 평가 기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붕괴 처리 방법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틀린 부분은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위에서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은요, 우리 수익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자본에서 기타 포괄순익 2개의 부분에 반영됩니다. 둘 다 자본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둘 다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진행하게 되면요. 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만약 전기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했던 이익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번 기수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작년에 발생했던 이익만큼을 먼저 줄여주시고 그리고 올해의 평가 손실만큼을 증가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반대의 경우라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붕괴는요. 아주 기본적인 붕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기본이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전기에 대한 데이터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 아래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같이 올 수도 있다. 또는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다면 요 밑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같이 올 수도 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소모품에 대한 정리 부분인데요. 소모품은 사무용품이나 장부, 그리고 기타의 소모품,
그러니까 뭐 A4 용지라든지 연필, 볼펜 이런 것들이 소모품에 속하는데, 자, 이러한 소모품들은 구입 시에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용이나 자산으로 처리를 했던 소모품은요, 결산 시점이 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큼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용으로 발생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냐면, 첫 번째, 구입 시에 비용 처리법으로 처리를 했다면, 자, 비용 처리법으로 처리하신 경우에는 구입 시에 소모품비 뭐 10,000원 이렇게 썼겠죠. 소모품비 10,000원, 현금 10,000원 이런 식으로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산 시점이 됐을 때 우리 3,000원만큼이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3,000원만큼은 비용으로 발생돼서 모두 다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3,000원만큼의 미사용액을 여기에 차변의 자산 소모품으로 3,000원, 그리고 대변의 소모품 B로 3,000원 해서 차변에만 오던 비용이 대변에 발생하게 되면요. 이때는 우리가 비용이 소멸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는 거래 판료수에는 없죠. 거래 판료수에는 없지만 비용이 마이너스 처리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10,000원짜리가 3,000원만큼이 소멸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올해 사용한 비용은 7,000원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걸 말하고요. 자, 그리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자산처리법. 구입 시에 우리가 자산으로 증가를 시켜놨다라고 한다면 소모품 20,000원을 현금으로 사왔어요 라고 자산으로 증가를 처리해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시에는 우리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으로 발생시켜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000원어치를 소모품으로 사와서 자산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결산 시점이 될 때까지 소모품을 사용한 부분을 감소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소모품 사왔어요 라고만 써놓고 소모품의 사용 부분을 감소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용 부분만큼을 우리가 결산 시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20,000원에서 우리 13,000원만큼 썼어요 라고 한다면 차변의 소모품 B라는 비용이 발생되면서 여기 13,000원이 오고요.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을 감소시켜주면서 13,000원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소모품 차변에 20,000원, 대변에 13,000원이면 잔액이 7,000원이 남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바로 우리 소모품에 대한 정리입니다. 여기에서는 비용처리법과 자산처리법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사실 우리 소모품에 대한 정리는요,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손익에 대한 이연, 예상 부분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같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외화 자산,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자,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 중에 우리가 예금이나 외상 매출금이나 아니면 외상 매입금이나 이렇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채무들이 있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때 평가로 인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만약 지금 평가 시에 환율을 곱했을 때 나오는 그 금액보다 적다면 외화 환산 손실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결산 시 지금 현재의 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더 크다면 그때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반대로 지금 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자, 부채죠? 부채를 가지고 있다면, 자, 부채 금액이 지금 장부가액,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공정가액, 결산 시 환율을 곱한 금액보다 더 큰 경우라면 지금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환율이 떨어졌으면 우리는 외화 차입금, 부채를 그만큼 덜 갚아도 되니까 부채 감소가 일어나고요. 자,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득이죠. 그래서 환산 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반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입금의 금액보다 환율이 올라서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때는 우리가 손해를 받고요. 그만큼 외화 차입금이라는 부채도 증가해야 한다라고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반드시 결산 시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를 확인해서 그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이 외화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은 외국한 중개 사이트에 있는 기준 환율로 외국한 중개 사이트에 있는 기준 환율을 확인해서 우리는 평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5번째는 우리 손익의 이연, 그리고 인식, 자, 예상이라고도 하고요. 인식이라고도 하는데, 자, 손익의 이연과 예상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결산의 꽃이죠. 결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연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 비용의 이연. 자, 비용의 이연. 자, 이연이라는 부분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어서 연결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올해에 지급 처리한, 그러니까 돈은 나간 거예요. 돈은 나간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기간이 차기가 속해 있으면 그 차기분에 대해서는 돈은 이미 냈더라도 내년에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돈은 이미 냈더라도 내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내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월시켜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연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비용의 이연에서 사용하는 계정은 선급비용이라는 계정입니다. 자, 여기 우리 예제에서도 나와 있죠? 선급비용이라는 계정이에요. 자, 이 선급비용이라는 계정은요, 자산에 속하는 계정이고요.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차기로 이월이 가능한 계정이죠. 하지만 우리 수익과 비용 같은 경우에는 손익으로 전부 다 마감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로는 내년으로 이월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이 보험료 금액만큼은 내년 거니까 내년에 발생시켜줘 라고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고요. 자, 이 반대인 또 수익의 이연도 있겠죠. 수익을 먼저 받았는데, 이 먼저 받은 게 언제 거냐면 내년 거야. 라고 처리해 주시는 게 바로 수익의 이연인 선수수익 계정입니다. 자, 선수수익. 여러분, 선수금이 자산부채자본 중에 어디 들어갔어요? 부채에 들어갔죠? 먼저 받은 돈이었으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받은 수익이에요. 그러면 올해 수익이 아닌데 먼저 받았으니까 이거 부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의 선수액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내년으로 2월 시켜줘야 하는, 즉 내년에 해당하는 임대료만큼을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옮겨줘서 이거 내년에 임대료로 발생시켜줘 라고 적용하는 거예요. 자, 내년으로 이어서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다. 차기로 2월에서 연결해서 처리하는 계정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익의 인식. 자, 손익의 인식 부분은요,
우리 손익의 예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예상이라는 것은 이거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죠. 예상한다는 것은 그거 아직 뭐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예상이니까. 자, 이러한 예상, 인식 부분은요. 올해 단기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수익이지만 발생되지 않아서 이거 올해 거야, 단기 거야. 이 부분 단기 발생분이야 라고 미리 분계 처리해주는 부분을 바로 손익의 인식 또는 손익의 예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손익의 예상 부분에서는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자의 올해 단기에 미지급분이 있었다면, 이거 이자 비용 올해 건데 아직 발생시키지 못했으니까 내년에 꼭 줄게 라고 처리하시는 거고. 그리고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임차료 올해에 해당되는 임차료인데 이거 올해에 우리가 못 줬으니까 내년에 줄게 라고 이걸 전부 다 올해의 발생분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면 이자 비용이나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올해에 모두 다 금액이 발생시켜지겠죠. 발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분은 자, 앞에 미지급이 들어가 있어요. 미지급금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자, 여러분, 미지급금은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도 부채예요. 그래서 부채로 증가를 시켜두셨다가 이렇게 증가를 시켜두셨다가 차기가 되었을 때 이자 비용과 임차료를 우리가 납부하면 지급하면 그때 차변으로 감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그 반대편에는 뭐 현금, 보통예금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지급한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에 대한 인식. 자, 수익에 대해서는요. 수익은 우리가 올해에 해당되는 이자인데 올해 못 받았으면 내년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자 미수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짜리 장기 대여금을 대여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대여금에 대해서는 뭐 연 이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자가 같이 붙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요. 돈을 대여해줬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때 이자도 한 번에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때그때 그 기수마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한 번에 받을 예정이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회계상으로 이번 기수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 얼마인데 그 이자 수익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계정에다 모아놨다가 한 번에 받을 예정이야 라고 적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수 수익은 미수금과 같이 자산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자, 지금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장기 대여금이라면 3년이 지나서 우리가 돌려받는 상환 시점이 되면은 그때 미수 수익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이자들은 전부 대변으로 없어지면서 현금이나 보통 예금 등으로 차변에 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바로 손익의 이연과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익의 예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손익의 이연 그리고 손익의 인식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부분까지 합쳐서 우리는 수동으로 결산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즉,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여러분이 직접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야 되는 내용들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작성을 하신 후에 그 이후에는 우리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 결산을 진행하셔야겠죠. 자, 자동 결산 진행 부분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동결산 부분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넣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우리 실무 문제도 한번 풀어보셔야 되니까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본적인 결산을 시작하기 위한 결산 준비사항 중에 우리 결산 정리사항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보셨고요. 그 중에서 수동결산에 해당되는 일반전표 입력에서 입력하는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오늘 보셨던 내용들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평가 부분, 요거 우리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을 비교해서 이익인지 손실인지 확인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헷갈리지 않도록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매도가능증권 부분이겠죠?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라는 점 다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 외화 평가 부분에서 외화 자산일 때랑 외화 부채일 때는 기준점이 달라진다는 거 그것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외화 자산일 때는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액이 높아질수록 좋지만 외화 부채일 때는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수록 좋다는 거. 그쵸? 요 부분 다시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